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늦은 봄, 과거길에 오른 서운재의 발길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가로막혔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쏟아지는 빗줄기의 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고 사방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운재는 비를 맞으며 길가를 더듬다가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주막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술 익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비를 피한 나그네 서너 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모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분주히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운재를 보자 환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시게요. 이런 날씨에 길을 나서셨다니 참으로 고생이 크십니다. 운재가 갓에 물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폐를 끼치게 되었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그러시지요. 방은 넉넉지 않지만 깨끗하니 염려 마시어요. 주모는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하며 이름을 밝혔습니다. 박심례라 했습니다. 나이는 40 언저리쯤 되어 보였으나 말씨가 부드럽고 눈매의 온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운재가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심례는 따뜻한 밥상을 들여왔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시장하시지요. 식사부터 하시지요. 수고가 많소. 고맙소. 그가 젓가락을 들며 묻습니다. 이 근처에 큰 고을이 있소? 예, 바로 이곳이 장단고을이라 하지요. 나리께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과거를 보러 나선 길이었소. 심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 멀리까지 가시는구나. 하늘이 이렇게 길을 막았으니 쉬어가라 이르는 개겠지요. 운재는 밥을 먹으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앉은 행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고을 관아에 사람의 기륭을 알아맞히는 여인이 있다더군. 그 관비 말이지 이름이 윤매월이라 했던가. 맞네. 얼굴만 보면 복과 화를 짚어낸다지. 허허,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닐까? 아니라네. 그냥 눈이 남다르다더군. 운재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허튼 말이 다 있나. 그는 책으로 세상을 배운 선비였으니 관상이나 점괘 따위는 허황된 것이라 여겼지요. 밥을 마치자 심례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운재는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주모, 방금 손님들이 말하던 그 관비가 누구요? 심례는 잠시 주저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매월이라 하는 여인이요. 관아에 딸린 관비인데 재주가 좀 특별하다 하더이다. 어떤 재주란 말이오? 사람의 관상을 본다지요. 하나 그저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본다 하더이다. 마음을? 그렇습니다. 얼굴빛에 비친 마음의 그림자를 읽는다 하오. 욕심이 많은 이는 눈빛이 탁하고 바른 이는 눈빛이 맑다 하더이다. 운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주가 어디 있겠소. 입이 좋아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겠지. 심례는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리 여겼지요. 하지만 그 여인이 제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주모의 얼굴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빛이 서려 있다. 부엌 아궁이 뒤 벽 틈을 찾아보시오. 그 말대로 찾아보니 잃었던 은비녀가 정말 그곳에 있더이다. 운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야 우연이었겠지요. 글쎄요. 그 여인은 어린 시절 큰 병을 앓고 깨어난 뒤부터 사람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고 하더이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보인다 하였지요. 운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요. 사람의 마음이야 속 깊은 데에 숨어 있는 법인데. 심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시게 되실지도 모르지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걸어온 세월이 다 비친다 하니까요. 그녀는 밥상을 거두며 말했다. 편히 쉬시지요.
날이 개면 다시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것이오. 심례가 나간 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운재는 창문 틈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매월이라 마음을 본다니 허튼 소문이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으나 마음 한켠이 알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가 낯선 이의 눈에 들킬 듯한 기분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운재는 눕기를 청했으나 좀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때리고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질 즈음 그는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개 자욱한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맑고도 낮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의 길은 두 갈래로다. 운재는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명예요, 하나는 멸망이라. 마음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렸도다. 그는 목소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요? 어디 있소? 목소리는 안개 사이로 흩어지며 다시 울렸습니다. 욕심이 마음을 덮으면 명예도 멸망이 되고 마음이 바르면 멸망도 명예가 되리라. 그 말과 함께 안개가 스르르 걷히더니 멀리 여인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끝이 바람에 흩날리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운재는 손을 뻗었으나 안개만 허공을 메웠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뜬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으나 빗소리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여전히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렸도다. 그는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으나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새벽녘 하늘이 밝아오자 비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운재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흙내음이 섞인 찬 바람이 밀려왔고 들녘에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나 마음 한켠엔 묘한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박심례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잘 주무셨습니까? 그다지 편히 자지 못했소.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꿈이요? 어떤 꿈이었는지요? 운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오. 길을 서둘러야겠소. 심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시지요. 허나 한 말씀만 드리겠소. 무슨 말씀이요? 혹 관아에 들르실 일 있으시거든 윤매월이라 하는 여인을 한번 보시지요. 나리의 꿈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니 말입니다. 운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밥을 마치고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마음속의 그림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마음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렸더라. 주막을 나선 서운재는 젖은 흙냄새가 남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흐릿했지요.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 고을 원님께 스승이 전하라 하신 서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운재는 걸음을 돌려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대문 앞에는 붉은 기둥이 우뚝 서 있었고 문지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운재가 다가가 품속에서 봉한 서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원님께 전할 서찰이 있소. 안에 전해주시겠소? 문지기는 예를 차려 서찰의 봉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게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와 운재를 청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을 지나 청사 안으로 들어서니 상좌에는 원님 홍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5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눈빛이 날카롭되 인자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가 서운재라 하는가? 그렇습니다, 원님. 어서 오게. 자네 스승께서 보낸 서찰을 잘 받았네. 운재는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습니다. 홍태우는 서찰을 펼쳐 읽더니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을 들어 운재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 되신 분께서 자네를 극찬하더군. 학문이 깊고 성품이 바르다 하셨지. 앞날이 참 밝을 듯하네. 분에 넘친 말씀입니다. 홍태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 겸손하기까지 하니 마음이 든든하네. 그런데 자네 재미난 구경 한번 해보겠는가? 운재가 고개를 갸웃하자 홍태호는 손뼉을 가볍게 쳤습니다. 관소가 매월을 불러오너라. 관속이 급히 나가고 잠시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운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나 가슴이 은근히 두근거렸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소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지요. 관비 윤매월,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여인이라 했지.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25 안팎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천한 관비의 옷차림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고요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이 깊고 그 속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빛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매월 인사 올립니다. 홍태호는 손짓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이 선비를 한번 보아라.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하니 자네 제주로 그 길을 한번 살펴보게. 매월은 고개를 들어 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예리하되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운재의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으로, 다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비의 눈빛은 두 길을 품었습니다. 홍태호가 흥미로운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길이라니 무슨 뜻이냐? 한쪽은 맑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밝아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어둠이 덮을 것입니다. 관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운재는 어렴풋한 불쾌감과 당혹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옷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이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홍태호는 즐겁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의미 있구나. 선비라면 그저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운재는 억눌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매월이 조용히 물러가자 홍태호는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저 여인은 관비지만 신통한 재주가 있다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읽는다 하지. 나도 처음엔 미신이라 여겼으나 여러 번 보니 허투루 넘길 말이 아니더군. 운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눈빛만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맑고 깊되 그 안에 한 점 그림자가 섞인 듯한 눈빛이었지요. 홍태호는 찻잔을 들어 운재에게 권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언제나 바뀌는 법일세. 오늘은 맑아도 내일은 흐리고 오늘은 흐려도 내일은 다시 맑아지지. 그대도 스스로의 마음을 늘 살피게. 운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태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 과거 길이 험할 테니 이 고을을 떠나기 전 하루쯤 쉬었다 가게. 몸이 지쳐서야 뜻을 펼 수 있겠나. 그는 잠시 고을의 형편, 한양의 풍문, 과거 시험의 소식들을 물었고 운재는 예를 지키며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속에는 매월의 말이 내내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 길을 품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열리고 흐려지면 어둠이 덮는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에 어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일까? 그는 한양에서 급제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꿈이 욕심이라면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나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을 파고들었지요. 관할을 나서니 해는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먼 들녘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으나 운재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점 구름 없이 푸른 하늘이었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그 눈빛, 그 말,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내 마음에 정녕 어둠이 있다는 것일까? 운재는 고개를 저으며 주막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비 윤매월의 눈빛과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지요. 운재가 관아를 나서려던 그때 등 뒤에서 낮게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부채를 흔들며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듯한 남자, 윤기 도는 얼굴에 좁은 눈매가 번뜩였습니다. 관아의 아전 권필중이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세상 말세로구먼. 천한 관비 주제에 선비의 운명을 논하다니 이 고을도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야. 그의 목소리는 은근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관속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필중은 관직이 낮아도 오래된 아전으로 원님의 신임이 두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나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장부를 바꿔치기 한다는 말이 떠돌았지요. 운재는 모른 체하고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필중이 성큼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혹시 그 계집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신 건 아니겠지요? 운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믿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요. 필중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렇겠지요. 허나 명심하시오. 그런 것들의 말은 바람처럼 허망한 것이오. 사람의 마음을 어찌 얼굴로 안단 말이오. 그의 말투에는 업신여김이 가득했습니다. 운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예를 차린 뒤 관아를 나섰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다시 비웃음이 따라왔지요. 필중은 부채를 탁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천비가 남의 기륭을 논하다니 꼴도 보기 싫구나.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윤매월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서류 꾸러미를 품에 안고 걸어가던 매월을 보자 필중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매월아. 매월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내가 그리 신통하다던데 내 앞날도 한번 보아라. 필중은 냉소를 띤 채 팔짱을 꼈습니다. 매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필중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공기마저 싸늘해졌지요. 아전나리의 눈동자에 탁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매월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길을 잃게 되실 것이오. 필중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 내 따위가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느냐. 매월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보인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요. 입 닥쳐라.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입을 놀리는구나. 언젠가는 그 혀끝이 내 목을 쥘 날이 올 것이다. 그는 거칠게 손을 내저으며 매월을 밀쳐내더니 버럭 화를 내며 복도 끝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쾅 닫히며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 있던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필중의 눈빛에는 아직 분노가 이글거렸지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 곳간에 쌓아둔 쌀자루들이 하루아침에 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속이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쌀 위로 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부의 숫자까지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받은 세금과 나간 지출이 전혀 맞지 않았지요. 관속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엊그제까진 멀쩡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혹시 누가 손을 댄 게 아니냐? 그럴 리가 있나. 곳간 열쇠는 아전나리께서 직접 지니시지 않나. 이 말을 들은 필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곳간으로 달려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자신이 조작해둔 부분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장부는 더 심하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대지 않은 항목들까지 섞여 있었지요. 필중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 순간 매월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길을 잃게 되어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필중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연일 뿐이다. 천한 계집이 어찌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는 장부를 다시 고쳐 쓰고 썩은 쌀은 몰래 내다버렸습니다. 보고가 원님께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겉으론 아무 일 없던 듯 했으나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필중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귀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길을 잃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괜스레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천비가 나를 업신여기다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그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이었는지 복수의 불씨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밤은 길었고 그의 마음속은 어둠보다 더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운제는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매월의 말이 마음에 남았던 것이지요. 두 길을 품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열리고 흐려지면 어둠이 덮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운제는 주막 마루에 앉아 저녁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주막 안에는 손님이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낯익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매월이었습니다. 운제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월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비나리 폐를 끼치지 않겠나 염려되지만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운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오. 그는 매월을 자리에 앉히고 주모 박심례에게 차를 청했습니다. 심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지요. 매월은 찻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제 말이 마음에 걸려 계시지요. 운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찌 아시오? 눈빛이 말해줍니다. 며칠째 이 마루에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셨지요. 생각이 많은 분의 눈빛은 늘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운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지요. 매월은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손때가 묻은 노쇠경 하나였습니다. 거울 표면은 희미하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미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보통 거울과는 다르지요. 무엇이 다른가? 매월은 거울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며 말했다. 이 거울은 얼굴이 아닌 마음을 비춥니다. 운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마음을 비춘다니 무슨 말이오?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둡게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빛이 맺히지요. 선비나리 직접 보시겠습니까? 운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허황되다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궁금했습니다. 정녕 자신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보겠소. 매월은 거울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운제는 천천히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노쇠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이상한 빛이 스며들 듯 거울 속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 운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맑았으나 다른 한쪽은 점점 탁해지며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운제는 깜짝 놀라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매월은 담담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나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빛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을 닫고 세상을 바르게 하려는 선한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과 벼슬을 좇는 욕심이요. 운제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으나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눈빛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조차 모르던 마음의 그림자였지요. 매월의 목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흐려지면
그 그림자는 금세 번집니다. 나리께서 어느 쪽을 택하시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질 것이오. 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오? 매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닦으셔야 합니다. 학문이란 글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길이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과거 길에 나서려 하는지 되돌아보시옵소. 운제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매월의 말이 가슴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책을 붙잡고 세상 이치를 논했지만 언제부턴가 글 속의 도리보다 출세의 욕망이 앞섰던 것이지요. 명심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품에 넣었습니다. 나리께선 본디 고든 분이십니다. 다만 욕심이 그 길을 가릴 뿐이지요. 그 그림자가 걷히면 참된 선비가 되실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매월의 뒷모습은 고요했으나 묘하게 신비로웠습니다. 운제는 자리에 남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등불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펼쳐둔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서삼경의 글귀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시험 문제로만 외웠던 문장들이 이제는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지요. 그는 붓을 들어 조용히 종이 위에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세상을 평안케 한다. 모든 일의 근본은 자신을 닦는 데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운제는 사람을 볼 때마다 눈빛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욕심 많은 자의 눈빛은 탁했고 마음 바른 자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매월이 말한 마음의 상이 무엇인지 그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윤매월은 예전과 다름없이 관아 일을 도우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홍태우 원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적마다 그녀를 불러 견해를 물었지요. 그 소문은 고을에 널리 퍼졌고 백성들 가운데에는 먼 마을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매월은 오고 가는 이들의 눈빛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 돌려보냈지요. 허나 이런 형세가 권필중의 노여움을 부채질했습니다. 천한 관비가 원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꼴이 어찌나 거슬렸던지 질투에 덧대어 자신이 저지른 비리까지 들통날까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은 한데 섞이면 독이 되지요. 그 독이 서서히 필중의 혀끝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밤 필중은 자기 사랑방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얕은 웃음과 섞였습니다. 거짓 관상으로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는다. 이리 적어두면 의심을 사겠지. 그는 상소 형식의 글을 꾸며 곳곳에 그럴듯한 말조각과 모호한 풍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글은 그럴듯했으나 속은 빈 껍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필중은 관아 마루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원님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길을 움직이는 사이 관속들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홍태호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매월이 백성들을 속이고 재물을 받았다는 말 진정이냐? 필중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렇다 하시는 이가 여럿 있습니다. 원님. 소인이 확인했지요. 증거는 있느냐? 곧 증인을 데려오겠습니다. 필중은 미리 입을 맞춰둔 사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필중의 눈치를 보며 침을 삼켰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매월이 제 앞날을 봐준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쌀 한 마를 내라 하기에 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한 일이 닥친다 하였지요. 관아 마루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미간을 좁혔으나 섣불리 결론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곧 매월을 불러들였지요. 매월아, 내가 백성에게 재물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다. 사실이냐? 매월은 마루 끝에 공손히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님. 저는 한 번도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허나 증인이 여럿이니 그
그냥 넘기기도 어렵구나. 매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지요. 그때 필중이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모함이라니 근거도 없이 큰 소리를 치는구나. 천비주제에 감히 원님의 신임을 팔아 백성을 현혹한 것 아니냐. 원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매월과 증인들을 번갈아 훑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억울함이 남지 않게 밝히는 것이 옳다. 서선비, 그대는 객지 사람이니 사사로움이 덜할 것이다. 함께 살펴보게. 마침 관아에 들렀던 운제는 갑작스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운제는 속으로는 매월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지요.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운제는 증인들을 한 사람씩 불러 말과 눈빛을 살폈습니다. 매월에게 들은 대로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은 자주 떨리고 빛이 고르지 못했지요. 말마디 사이사이가 자꾸 헛도는 까닭에 운제는 손등에 적어둔 날짜와 대조했습니다. 그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매월에게 쌀 한 마를 내었다고 했지. 사내가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내었습니다. 보름 전이라 했던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주었는가. 관아 뒤편에서 마주쳤습니다. 운제는 장부 한 권을 펼쳤습니다. 출입을 기록한 책으로 날짜와 인명의 붉은 점이 단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먼. 그날 매월은 원님을 모시고 이웃 고을에 가 있었다. 관아 뒤편에 있을 수가 없지. 사내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운제는 눈길을 거두지 않고 낮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누가 시켰느냐. 사내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전날이 권필중 나리께서 돈을 쥐어주시며 거짓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불렀습니다. 말의 모서리가 하나둘씩 맞물려 결국 모두가 필중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운제는 곧 장부를 더 뒤져 관아 출입과 곡식 출납을 맞대었지요. 곳곳에 어색한 획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 글씨, 평소 서리의 손놀림과 다르다. 운제는 서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줄은 내가 쓴 것이냐. 서리가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권필중 나리께서 직접 쓰라 하시며 아무도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운제는 장부를 들고 매월을 불렀습니다. 여길 좀 보시오. 자네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똑똑히 남아있네. 매월은 조용히 장부를 넘기더니 어느 줄에 손끝을 얹었습니다. 여기 글씨는 두려움이 묻었습니다. 획이 부러질 듯 자꾸 떨리지요. 운제가 가까이 당겨보니 정말로 획끝마다 숨죽인 떨림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들킬까봐 서둘러 쓴 글씨였지요. 모든 실마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장부 조작, 매수한 거짓 증언, 그리고 날짜가 맞지 않는 기록들. 이제 더는 숨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마루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권필중, 필중이 앞으로 나오자 홍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대가 거짓을 꾸미고 무고를 일삼았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하겠느냐. 필중은 순식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원님, 잠시만 사정을 들어주시지요. 원님의 얼굴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입을 돈으로 막고 장부를 더럽혔으니 말이 필요 없다. 그는 관속들을 보았습니다. 당장 하옥하라. 관속들이 달려와 필중의 팔을 틀어지고 쇠사슬을 걸었습니다. 필중은 끌려가면서도 매월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 눈, 그 저주스러운 눈이 나를 망쳤다. 매월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고요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제 마음이지요. 철물 소리가 멀어지고 마루에는 바람만 스쳐갔습니다. 운제는 장부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늘 소리 없이 제 길을 찾아 나오는 법이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매월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월은 아무 말 없이 그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잠시 스쳤다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권필중이 하옥된 뒤 관아에는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고 청사 안에는 긴 하루의 숨결이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태호 원님은 일을 마치고 서운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운재를 앞에 앉히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선비여, 그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 수고가 많았네. 운재는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렸습니다. 당연한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홍태호는 미소를 머금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시험하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내 물을 것이 하나 있네. 예, 원님. 그대는 글로 옳고 그름을 배운 자가 아닌가. 운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태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책 속의 말은 누구나 외울 수 있지. 허나 세상의 이치는 책장 속에만 있지 않네. 그대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줄 아는가. 운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어렴풋이 짐작되었지요. 그때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안 위에 장부를 가져와 운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장부들을 보게. 이 중 하나는 권필중이 쓴 것이고 또 하나는 매월이 쓴 것이며 나머지는 관속들이 쓴 것이네. 어느 것이 누구의 손인지 알아맞혀보게. 운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씨를 보고 가려내란 말씀이십니까? 홍태호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로는 누구나 가릴 수 있지. 허나 나는 그대에게 마음으로 보라 하네. 운재는 당황했습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윤매월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빛이 곧 눈이요. 운재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장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글씨 모양이 아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읽으려 애썼지요. 첫 번째 장부는 단정했으나 어딘가 조급했습니다. 두 번째 장부는 획마다 불안이 배어 있었고 세 번째 장부는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운재는 손끝을 세 번째 장부에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월의 손입니다. 홍태우가 흥미로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운재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 글씨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니 떨림도 없고 욕심이 없으니 급함도 없지요. 마음이 고요한 자의 손입니다. 홍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매월의 글씨일세. 그렇다면 필중의 글씨는 어느 것이겠는가? 운재는 다시 장부를 들춰보다 두 번째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획이 자꾸 끊기고 글자마다 힘이 흔들립니다. 거짓을 쓰는 손이 들킬까 두려워한 흔적이 남아있지요. 몰래 그대가 이제 마음으로 보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구먼. 홍태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눈길을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여, 학문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운재가 잠시 머뭇거렸다가 대답했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홍태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도 옳지. 그러나 진정한 학문이란 마음을 밝히는 일일세. 책을 1000권 외워도 마음이 어둡다면 헛공부요. 글 한자 몰라도 마음이 바르면 그것이 참된 배움이지. 그 말이 운재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한 학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며 과거 급제만을 꿈꾸던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대는 타고난 기품이 고든 사람이네. 다만 마음을 조금 더 닦으면 참된 선비가 될 걸세. 매월이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엔 두 길이 있다고 했지. 이제 그대는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운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를 좇는 길, 마음을 닦는 길.
이제는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을 닦는 길을 가겠습니다. 홍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택했네. 명예는 바른 마음을 쫓아오는 법이지. 마음이 명예를 쫓아서는 안 되네. 그대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명예는 스스로 찾아오리라. 운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홍태호는 직접 다가와 그를 일으키며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게. 과거에 급제하거든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다스릴 때 오늘 일을 잊지 말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원님. 운재는 고개를 숙이며 청사를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산 뒤로 기울고 서늘한 바람이 문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마치 오래 드리웠던 안개가 걷히는 듯 시야가 트이는 기분이었지요. 관아 마당을 나서는데 저편에 윤매월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재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재도 걸음을 멈추어 인사했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매월이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눈빛이 맑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한 길만 보이는군요. 운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 덕분이요. 매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스스로 밝히신 것이지요. 운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득 뒤돌아보니 매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재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매월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 위로 번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지요. 권필중이 하옥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관아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홍태호 원님은 필중의 죄상을 끝까지 밝혀내라 명했고 관속들은 그의 방과 장부 곳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펼칠 때마다 곳곳에서 썩은 비린내가 풍겼습니다. 구석진 나무 상자 속에서 은자 수십 냥이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필중이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인 뇌물이었지요. 장부의 숫자를 맞춰보니 거둔 세금과 남은 곡식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백성의 이름을 장부에 올려 허공에서 세금을 받아낸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홍태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이 관직을 빌려 백성의 피를 빨았구나. 용서할 수 없는 짓이로다. 원님은 즉시 문초를 명했습니다. 관속들이 옥사로 내려가 필중을 끌어냈습니다. 며칠 사이 그는 몰골이 초췌했습니다. 눈두덩에는 멍이 들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태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죄를 아느냐? 필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에게서 받은 뇌물이 얼마냐? 은자 50냥. 그는 얼버무리다 스스로 말끝을 삼켰습니다. 50냥입니다.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쌀은 얼마냐? 합하여 100석쯤 됩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100석이라면 여러 집안이 한 해를 먹고도 남을 양이었지요. 홍태호는 손에 쥔 장부를 탁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훔친 쌀로 굶어 죽은 백성이 있을 터인데 어찌 그 죄를 면하겠느냐. 필중은 몸을 떨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원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용서. 내가 백성을 속이고 무고한 일을 옥에 보냈으며 관직을 더럽혔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느냐. 홍태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곧 상부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필중의 죄목을 조목조목 적어 올렸지요. 며칠 뒤 상부의 회답이 내려왔습니다. 필중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이 도착하기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중이 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조정에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있는 인물이었지요.
필중은 몰래 서찰을 써 그에게 보냈습니다. 목숨이 달렸으니 살려주십시오. 은자 100냥을 드리겠나이다. 그 친척이 손을 써 정식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필중은 잠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관아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밤은 짙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곧 귀향길에 오르게 될 터. 필중은 서둘러 고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발밑에 흙이 축축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제길 이놈의 날씨까지 원망스럽구나. 그는 비를 피해 하천가의 낡은 정자로 달려갔습니다. 허나 하천은 이미 불어나 사나운 물결이 철썩거리고 있었습니다. 필중은 젖은 옷을 부여잡고 정자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필중은 소스라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비바람이 요란하게 불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분명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 길을 잃게 된다. 필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만하라. 어디서 감히 나를 놀리느냐.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늘의 번개가 번쩍이며 정자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그때 강물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필중은 몸을 일으켜 징검다리로 향했습니다. 산골로 숨어들 생각이었습니다. 첫 돌에 발을 딛는 순간 발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몸이 휘청이며 급류 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과 코를 덮쳤고 사방에서 물살이 몸을 때렸습니다. 필중은 필사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든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흙탕물이 눈앞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물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필중의 눈앞에 번쩍이며 떠오른 것은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맑은 눈빛 속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던 윤매월의 모습. 그녀의 목소리가 물속에서도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길을 잃게 된다. 필중의 몸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결이 원을 그리며 닫혔고 정자 아래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류의 갈대숲에서 필중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관비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먼. 그 여인이 권필중의 눈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했지. 하늘이 벌을 내린 게야. 그 말이 고을 안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매월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서운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비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매월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권필중이 죽었다 들었소. 매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하답니다. 결국 그대의 말이 옳았구려. 매월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지요. 사람이 마음속 욕심으로 스스로 부른 화일 뿐입니다. 저주는 아니고 그저 업보일 뿐이지요. 운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매월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평온이 함께 어렸습니다. 운재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결국 모든 것은 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매월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밝고 마음이 흐리면 스스로 어둠에 묻히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저녁 노을이 주막 기둥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슬픔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한 줄기로 드러나는 듯한 잔잔한 기운이었지요. 권필중의 장례가 치러진 뒤 고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비가 멎은 뒤에 하늘처럼 맑고 잔잔했지요. 홍태우 원님은 관아의 기강을 새로 세우고
잘못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여 밭을 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에 퍼졌습니다. 서운재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이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험했지만 마음속의 길은 이미 환히 트여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홍태호는 운재를 불렀습니다. 청사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종이문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홍태호는 술병을 들어 술 한 잔을 따르며 내밀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는구먼. 운재는 공손히 두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예, 원님. 오래 머물러 패를 끼쳤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대 덕분에 관아의 좀이 빠져나갔네. 이제야 숨이 트이는구먼. 홍태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네. 책에선 얻을 수 없는 이치가 세상에 더 많지. 운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문이란 글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태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옳은 말이네. 그대야말로 참된 선비의 길을 아는 자로구먼. 앞날의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른다 해도 오늘 본 것을 잊지 말게. 사람의 얼굴보다 두려운 것은 욕심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라네. 운재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님. 마음으로 진실을 본 자는 그 눈이 쉽게 흐려지지 않지. 그대의 앞길에 복이 따르길 바라네. 두 사람은 잔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다스리는 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법. 홍태호는 오랜 세월 벼슬길에서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운재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운재는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박심례 주모가 마당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손에는 노자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먼 길에 오르시니 이거라도 챙기시지요. 길이 멀면 허기도 지니께요. 운재는 두 손을 모아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 그간 신세 많이 졌소. 은혜 잊지 않겠소. 심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리의 앞길에 밝은 해가 들길 바랍니다. 운재는 미소를 짓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기 위해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께 작별을 고하고 매월에게도 인사를 전하려 한 것이었지요. 허나 관아에 도착했을 때 매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재가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매월은 어디 있소? 관속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원님께서도 사람을 보내 찾고 계시지만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운재는 곧장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홍태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네. 마치 새벽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네. 운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과 눈빛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열리고 욕심이 흐리면 어둠이 덮는다. 운재는 매월을 찾아 고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도 주막에도 관아 뒤편에도 그녀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심례를 찾아갔습니다. 주모, 매월을 보셨소? 심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날이 그 여인은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운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심례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이면 관아 뒤편 연못에 여인의 그림자가 비친다 하더이다. 어쩌면 그 여인은 하늘이 보낸 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으라 일깨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운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 뒤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연못은 고요했고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물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매월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운재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맑은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이 남아 있었지요.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연못을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람의 얼굴보다 두려운 것은 욕심이 만든 내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그는 연못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결 위로 흰 구름이 흘렀고 그 아래로 운재의 맑은 눈빛이 함께 비쳤습니다. 며칠 뒤 운재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고 산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관아의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운재는 속으로 매월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대의 가르침 잊지 않겠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재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좇지 않았고 늘 백성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얼굴보다 마음을 살피려 애썼고 스스로의 마음 또한 날마다 다스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고을에서는 한동안 윤매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심관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을 보는 여인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얼굴이 아닌 마음을 꿰뚫어 보던 여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으라 일깨운 여인,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지금도 관아 뒤편의 연못에 하얀 옷자락이 비친다 합니다. 그것이 정말 매월의 그림자인지 바람이 만든 착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한결 맑아졌다고, 마치 오래 묵은 욕심이 물결 속으로 사라진 듯 했다고 말이지요.